흙수저였던 내가 남들이 다 퇴직한다는 45의 나이에 맨손으로 늦깎이 창업을 시작한 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내가 성공했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젊은이들은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레이트한 브랜드 이야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피디님 혹시 가성비라는 말은 잘 아실 것 같고 가심비도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그러면 가잼비는 뭔지 아세요? 가심비요? 최근 2030 사이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잼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성비가 이른바 가격 대비 성능을 의미하듯이 가잼비는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재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시초가 2017년 등장했던 이른바 다 써서 없앤다는 의미의 탕진, 재미를 뜻하는 재미 합쳐진 탕진재미라는 단어라는 건 아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브랜드가 만들어낸 신조어들은 또 있는데요. 이곳에 한번 가면 늪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다는 의미로 개미지옥이라는 별칭도 있고요. 이곳에만 가면 지갑이 다 털린다고 해서 털이범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한 그 브랜드. 지난 시간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타벅스의 국내 매출액은 2조 5,900억.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브랜드의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 9,400억. 오늘의 주제는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스타벅스의 아성을 뛰어넘은 이른바 국민가게 다이소입니다. 요즘 일본으로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저 역시도 일본 여행을 가면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돈키호테 그리고 백엔숍이라 불리는 일본의 다이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식료품부터 생활소품, 캐릭터용품, 기념품류까지 품목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가격까지 저렴하다 보니까 주변 지인분들한테 선물할 물건들을 저 역시도 이곳에서 많이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다이소가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다이소 역시도 일본 기업 아니냐라는 논란 또한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얼마 전까지 두 회사가 같은 회사가 아닌가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이소의 성장 과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다이소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일본 다이소의 탄생 스토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72년 일본 다이소의 창업자였던 야노 히로타케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야노 상점이라는 잡화점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 야노 상점은 사정이 어렵거나 부도건한 기업들의 재고품을 싸게 매입해서 되파는 이른바 땡처리 가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큰 손해를 입고 아내마저 그의 일을 돕지 못하게 되자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남아있던 모든 제품의 가격을 100엔으로 통일하게 되는데요. 당시 모든 제품의 가격을 100엔으로 통일하게 된 계기 또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당시 의욕이 없던 그는 손님들이 물건 가격을 물어보는 것조차 귀찮은 나머지 무심코 그냥 100엔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꽤 괜찮은 물건을 100엔에 구입해간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이른바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죠. 이 성공을 계기로 그는 본격적으로 모든 물건의 가격을 100엔으로 통일한 100엔샵을 시작하기에 이른 거고요. 일본의 100엔샵 대창 실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다이소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988년 한국 다이소의 창업자였던 박정부 회장은 45세라는 늦은 나이로 한일 맨파워라는 기업을 창업하게 됩니다. 사실 이 회사는 유통업이 아니고요.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이른바 B2B 여행업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이 시기 박 회장은 일본을 자주 오가게 되면서 1980년대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일본의 화려한 경제 호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역을 통해 무언가 돈 되는 것이 있을 것이라 믿었던 그는 판촉물 납품업을 시작으로 일본의 백엔숍에 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990년 그는 일본 백엔숍의 대부격이었던 야노 히로타케를 만나게 되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소라는 이름은 야노 히로타케가 운영했던 대창산업의 대창의 일본식 발음 다이소를 그대로 표기한 것이기도 하고요. 한국 다이소의 운영사는 현재 주식회사 아성다이소입니다. 아성이라는 이름은 아시아에서 성공하라는 의미를 담아 박정부 회장의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셨다고 하죠. 1992년 당시 아성다이소의 기업명은 주식회사 아성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다이소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박 회장의 사업 역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다이소의 지나친 의존도를 우려해서 국내에 자신이 직접 균일가숍을 오픈해야겠다라는 결심도 하게 됩니다. 1997년
천호동에 아스코 이븐 프라자라는 국내 최초의 천원숍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천운을 타고난 건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맨 사람들이 저가 생필품을 찾아 헤매는 덕에 이 아스코 프라자 역시도 이른바 대박이 나게 되는데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사업은 천운을 타고나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자본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던 2001년 아성산업은 대창산업에서 일본 돈으로 당시 4억 엔, 한화로 4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고 지분 34%를 출자하게 됩니다. 사명 역시도 아성산업에서 아성 다이소로 바꾸고 브랜드 역시도 기존의 아스코에서 다이소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후에 박 회장은 이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히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다이소의 자회사라는 오명은 물론이고요. 해외 진출을 먼저 한 일본 다이소 때문에 해외 진출에도 걸림돌이 됐으니까요. 돌이켜보면 40억의 대가로는 너무 뼈아프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해요. 현재 한국 다이소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요. 다이소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아성 HMP가 다이소 지분 50%를, 일본 다이소의 모기업인 대창산업이 3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의 다이소는 한국 기업이 맞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소의 2022년 매출액은 2조 9,458억 원, 거의 3조에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단돈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나 싶기도 하죠.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 회사가 정말 찐이구나 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다이소를 방문하는 고객 수는 단 하루에 자그마치 100만 명, 서울 잠실 야구장 40개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매일 다이소를 방문하는 셈이죠. 다이소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상품 수만도 45만 개에 달하고요. 다이소의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딱 12시간이니까 이를 초 단위로 환산하면 이 똑딱하는 사이에 10개씩 물건이 판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수치를 할 수 있죠. 박리담회로 판매하니까 매출만 크고 알맹이는 없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같은 기간 다이소의 영업이익은 2,393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소매 유통업 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8%가 넘는 수치에 달하고요. 심지어 창립 후 25년간 단 한 번의 적자도 기록하지 않은 알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이소가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그들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높은 품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높은 품질이란 흔히 명품 같은 제품에서 말하는 초고퀄리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가격 대비 높은 품질, 이른바 가성비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박정부 회장이 쓴 자서전에 보면은요, 비용은 가격보다 높을 수 없고 가치는 가격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 그의 경영 이념이 나오거든요. 단돈 1,000원짜리 물건이니까 그에 걸맞는 낮은 퀄리티 제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1,000원이지? 라는 고객의 탄성이 절로 나올 때 비로소 그들의 가치가 구현된다고 믿는 그들만의 경영 철학이 지금의 다이소를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과대 포장 같은 불필요한 요소들은 철저히 배제하고요. 상품 본연에 집중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데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단순히 중국 OEM을 넘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전 세계 35개국에서 3,000여 개가 넘는 상품을 매입해 들여오기도 하죠. 두 번째로 공고한 파트너십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립 초기 일본 다이소의 야노 히로타케와의 인연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박정부 회장의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이소는 한 번 인연을 맺은 납품업체와 수십 년간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현재 다이소의 중소협력사는 720여 개, 이들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매출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금 결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딴 거 없이 깔끔하게 현찰박치기로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마지막으로 물류 시스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이 최근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장악한 성공 비결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이 이들의 물류 시스템을 꼽듯이요. 다이소 역시도 물류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시도 박정부 회장의 자서전에 1,000원을 위한 1,000억 원의 투자라는 에피소드로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미 10년 전이죠. 2012년에 1,20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용인 남사읍에 대규모 물류 허브센터를 지었는데요. 물류센터 구축과 더불어서 이후 다이소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게
가게 됩니다. 심지어 2024년에는 세종시에 연면적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른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하고요. 온라인 물류의 강자가 쿠팡이라면 오프라인 물류의 강자는 다이소라는 이른바 후발주자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전략 역시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목걸이, 귀걸이 세트를 차고 올린 사진이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유튜브에 다이소를 검색해보면 다이소 추천템, 다이소 핵쇼핑 등 수천 개의 영상 컨텐츠가 검색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컨텐츠들도 수두룩합니다. 인스타그램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소에서 산 물건들을 자랑하고 리뷰하는 피드들이 넘쳐나기도 하고요. 이른바 댓글놀이까지 성행하는 걸 보면 글쎄요, 한때 아줌마들을 겨냥했던 천냥마켓은 이제 MZ세대들의 놀이터로 확장된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싼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치를 가진 상품을 찾아내는 일종의 보물찾기를 하는 공간이랄까요? 일단 보물찾기는 재미가 있잖아요. 적어도 요즘 MZ세대들에게 다이소라는 곳은 불황을 먹고 자라는 기업이다, 쌈짓돈 벌어서 빌딩을 세웠다와 같이 이 다이소의 성공을 폄하하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지만요. 글쎄요, 이제는 이 기업을 쉽게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합니다. 저가샵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유명 백화점들 그리고 마트 같은 대기업 유통사들이 요즘 성장 둔화로 고전하고 있는 것과 반해서 다이소는 여전히 엄청난 성장을 부과하고 있죠. 이들의 성장이 그래서 좀 더 눈부셔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소의 창업자 박정부 회장의 말로 오늘 영상을 끝마쳐 볼까 합니다. 흙수저였던 내가 남들이 다 퇴직한다는 45의 나이에 맨손으로 늦깎이 창업을 시작한 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내가 성공했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젊은이들은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1,000원을 경영하면 3조를 경영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성공이란 화려하게 주목받는 며칠이 아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끈기 있게 기본을 묵묵히 반복해온 순간들이 모여 이룬 결과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너무 늦은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